고려대학교 이경동이라 합니다. 예, 그 율곡학회 회장님께서 그 주제를 주셨을 때 그 묵제 가문의 율곡 정신 계승 경세 정신 계승과 실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기셔가지고 이거 맞춰서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묵제 가문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아마 사실은 대중적으로 묵제가 누구냐라 그러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마 여기 이제 뭐 향교에 계시거나 이제 호서에서 이제 유학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면 이제 묵제 이기라는 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아마 생소하실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살아왔던 시기는 이른바 17세기라고 하는 이제 사실 전통 시대에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이제 1600년부터 1600년대에 사셨던 분 이분이 이제 바로 17세기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시기냐? 이제 바로 이제 두 가지 화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른바 이제 조선 시대에서 외침을 겪었던 시기는 그 선조대부터 이제 인조대까지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에 있었던 일이죠. 사실 조선 왕조 전체에 걸쳐서 이제 일본에 의해서 강점되기 전까지 우리나라가 대외적인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세력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침공을 당해서 피해를 받았던 사례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큰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조선 사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그런 부분에서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당시 이제 이른바 지식인, 사회 지도층들도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더 중요한 문제는 사실 누적된 현실 문제 개혁이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의 현실과도 좀 맞닿지는데요. 조선 시대가 1392년에 이제 태조 이성계가 이제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한테 양의를 받아서 1392년 국가를 건설했죠. 이제 그 이후에 아까 이제 앞에서 기조강연하셨던 교수님들 말씀처럼 정조돈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이 사회개혁론적인 얘기를 했고 조선을 디자인해서 끌고 갔습니다. 이제 그렇게 운영됐던 것이 14세기, 15세기, 16세기 걸쳐서 계속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한 어떤 제도라든가 어떤 국가라는 게 100년, 200년, 심지어 300년 정도 지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상은 사회적으로 뭔가 변화해야 되는 시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화두가 바로 이 묵제 가문 혹은 묵제 선생이 사셨던 이 시기의 주요 화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때의 여러 관료나 지식인들은 성리학적 지식을 갖고 있으셨고 실제로 그분들이 판단했을 때 이 사회를 좀 더 변화해야 될 여러 생각들을 토대로 여러 내용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이 묵제 선생님도 묵제 선생 혹은 묵제 가문도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던 것이 이 시기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묵제 가문이라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은 세 분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이제 묵제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터넷 치시면 사실은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묵제호를 가지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이제 한 분은 이문건이라는 분이 계세요. 16세기에 이른바 사화, 을사사라고 하는 명종대에 있었던 사화로 성주에 대략 한 20년 넘게 그 유배가셨던 분이 계십니다. 이제 우연찮게도 사실 그 묵제 이문건 선생이 유배 생활할 때 그 성주 목사로 노경리라는 분이 이제 부임을 하셨는데 그 노경리 누구냐면 율곡이의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율곡은 성주에 가서 장가를 갑니다. 장가를 가서 나중에 이제 외가가 강릉이거든요. 이제 강릉에 한번 갔는데 그 사이에 퇴계 선생을 만납니다. 예안에 가서 이제 그런 사연이 있었던 관련된 분이 바로 묵제 선생인데요. 근데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그 묵제 선생님이 아니고 묵제 이기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지금 현재 묘가 공주에 있고요. 그래서 이분은 율곡이의 제자입니다. 실제로 율곡 선생이 해주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으셨어요. 길진 않으신데 은병정사라는 곳에 계셨을 때 이 묵제 이기 선생은 직접 찾아가서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직전 제자라 하죠. 직접적으로 배움을 받았던 사람이 직전 제자고 그분이 바로 이 묵제 이기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다음에 두 그림은 뭐냐면 바로 이 묵제 선생의 두 자제분이 계세요. 그게 바로 이시백, 이시방 형제입니다. 이분 역시도 이 인조대부터 효종
때까지 주요한 관직을 차지하시면서 사회 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셨던 분들입니다. 오늘은 묵제가문 전체라는 것은 아니고 이 묵제 선생님과 그리고 묵제 선생의 두 자제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묵제 가문 혹은 이귀, 이시방 이 세 분과 관련된 사건은 가장 유명한 사건은 뭐냐면 이른바 1623년에 있었던 인조 반정이라는 사건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해군이 있었고 광해군의 여러 실정으로 인해서 이제 인조 반정이 일어나죠. 인조 반정이 일어났을 때 이 이귀를 비롯해서 그 자제들은 대체로 이때 창의를 일으킵니다. 이게 이제 대체로 어디서 주로 일어났냐면 현재의 그 한양도성 북쪽에 가면은 여기 이제 창의문이라고 있어요. 북문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 이게 상명대 근처에 있습니다. 상명대 근처에 있는데 여기를 넘어가가지고 인조 반정이 성공을 하는데 여기에 뭐라 하냐 공신에 대한 명단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알다시피 실제로 여기 보면 연평균 이기라고 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이시방이라는 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인조 반정 과정에서 이렇게 그 자신과 그 부자지간이 모두 공신록에 수록된 경우는 많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만큼 이 인조 반정 과정에서 이 묵제 가문은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했던 것을 이 공신록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한양도성을 답사갈 때 한 3, 4년 전만 해도 여기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요즘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 직접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게 바로 이 묵제 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묵제 가문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일단 첫 번째로 율곡사상을 굉장히 계승을 잘하시는 분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 그 이귀 묵제 선생 이귀 같은 분은 율곡 저작을 직접적으로 간행을 주도하셨고요. 그리고 그 율곡 경세론을 다양한 형태로 계승했는데 특히 주목되는 건 이분들이 인조대부터 효종대 사이에 관료로 활동합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국왕한테 직접적으로 율곡 경세론 혹은 자신이 생각했던 여러 개혁적인 얘기들을 밝히게 됩니다. 이러면서 사실 율곡 선생은 본인이 당대에 사셨을 때 그렇게 큰 성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뭐 당쟁의 과정에서 반대파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일찍 돌아가신 부분도 있습니다. 49에 돌아가셨는데 이때 돌아가시면서 여러 실현하지 못한 것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가문들이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주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묵제 가문의 주요 특징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주요 주안점 뭐냐? 바로 이런 시대의 격변기 17세기라고 하는 두 차례의 대외 전쟁 그리고 세상을 바꿔야 되는 이 시기 속에 시대의 격변기에 살았던 지식인들은 도대체 어떤 고민을 했는가? 그리고 흔히 말해서 묵제 가문은 율곡 경세론의 계승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계승을 하셨나? 마지막은 결국 이런 것들은 현재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곡 경세론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율곡 경세론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 수기치인론이니 뭐 이런 얘기들을 뒤에서 다 하실 거고 앞에서도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사실 키워드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율곡 전서라든가 관련 저서를 읽었을 때 뭐 키워드는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예를 들면 철학적인 부분도 있고요.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요 세 가지 키워드가 핵심적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는 경장입니다. 경장은 무엇이냐면 원래 원뜻은 뭐냐면 이게 중국 고전에 나오는 건데 검은고 줄을 풀고 다시 맨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런 뜻인데 결국 뭐죠? 헌 게 있으면 새로운 것으로 갈아 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율곡 선생이 강조했던 거 뭐냐? 법제였습니다. 법제, 즉 제도입니다. 제도라는 것은 영구불변한 게 없죠.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제도의 개혁이나 개선을 많이 얘기하고 있죠. 1945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법제라는 것은 항상 그러니까 영원 불변하지 않고 실제로 시기에 따라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 주도고요. 두 번째는 시입니다. 근데 바꾸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 말은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현재 상황에서 적절한 변화의 효과, 실질적인 효과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 바로 실공을 의미합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여러 차례 정권도 겪고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아시지만 어떤 정책 같은 거 어떻죠? 그냥 했다는 걸 보여줄 뿐이지 이 일반적으로 국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잘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율곡 선생이 강조하는 건 무엇이냐면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것이 얼만큼 국민들 혹은
사회 저변에 확산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 결과가 순기능적 효과를 갖고 있는지 무조건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 바로 마지막 실공을 뜻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체로 경장, 시, 실공 요 세 가지가 율곡 선생이 가지고 있는 그 주요한 경장의 그러니까 경세론의 키워드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을 그렇다면 묵제 가문에서는 어떻게 수용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묵제 가문을 살펴보기에 가장 먼저 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인조반정입니다. 사실 인조반정 이전에도 예를 들면 뭐 묵제 선생도 관료 생활을 하셨어요. 관료 생활 여러 번 하셨지만 사실상은 그 이 관료 생활 여러 가지 하셨지만 가장 본격적인 계기는 1623년에 발생한 인조 반정입니다. 근데 이 단순하게 인조 반정은 이 묵제 가문만이 그러니까 묵제 가문이 본격적으로 정치한 계기이기도 한데 더 주목되는 건 사실 율곡 이의 경세론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게 사실 더 주목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까도 잠깐 이제 계해사나 이런 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만 양병설도 잘 아시고 뭐 다양한 경세책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가 이제 연구자로서 살펴보면은 율곡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인조 반정이 일어나기 전 광해군 때까지 율곡이의 경세로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선조는 단 한 번도 내가 율곡 선생의 어떤 사상, 율곡의 사상을 이어서 경세를 했으면 좋았겠구나라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조정 차원에서.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뭐냐면 바로 인조 반정을 계기로 이 경세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에 그 당시에 이제 정치적 동반자였던 서인들이 본격적으로 정치의 주도권을 참여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율곡 선생이 얘기했던 다양한 견해들이 이때부터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묵제 가문도 동시에 활약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가문은 아까 보신 것처럼 공신록에 들어간 것처럼 이기 선생 같은 경우는 정사원 1등에 그리고 그의 아들인 이시백 이시방 같은 정사원 2등에 녹훈되기도 하면서 그 이후에 탄탄한 관료 생활을 겪게 됩니다. 이러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있어서 율곡의 견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록에 보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묵제 선생 같은 경우는 율곡의 직접적 제자다 보니까 율곡 선생을 너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록에 보면 사관들이 남긴 기록이 있습니다. 너무 율곡을 파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표현까지 있을 정도로 이 율곡선 특히 묵제 선생은 상당히 이 율곡에 대한 관심 그리고 존경, 그의 사상을 계승하려는 목적을 가장 많이 보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세론 중에 그럼 가장 이제 전제로 삼는 내용들이 무엇이냐? 바로 변통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곡 선생의 키워드는 세 가지라 말씀드렸잖아요. 경장, 그리고 시, 그리고 실공. 그의 핵심은 뭐냐면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묵제 가문의 어떤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의 변통 혹은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자료는 바로 이기 선생의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국세는 병이 생긴 곳이 많지 않다고 할 수 없어 반드시 바꾸지 않고 변통하지 않고서는 바꿀 수가 없다. 그리고 실제로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시방, 그의 아들인 이시방인데 마찬가지로 대동법이라고 하는 경제제도입니다. 이건 경제제도의 하나인데 이것을 시행할 때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수시로 변통. 때에 맞춰서 이 세금 문제와 같은 부분도 계속적으로 변화해야지만이 결국은 백성 혹은 국민들의 생활을 만족시킬 수 있을 거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제가 스킵해서 넘어간 것 중에 하나 뭐냐면 경장, 시, 실공의 핵심적인 게 율곡 선생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제도적 접근으로 바꾸자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묵제 가문도 동일하게 하는 방식이 뭐냐면 실제로 이들이 단순하게 바꿔야 되는 얘기로 그치지 않습니다. 즉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를 어떻게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영사 같은 군제에 대한 문제나 군역이라든지 혹은 당시 같은 경우는 서자들이죠. 서자들은 과거에 나가서 과거 시간 볼 수 없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허중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허가해주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세제도의 개혁 같은 대동품 같은 거 바꿔보자는 얘기까지 이어지는 것이 특히 이 묵제 가문의 경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특히 이제 묵제 가문이 이런 변통론에 나오면서 더 두 번째로 주목했던 건 뭐냐면 파붕당론이다. 파붕당론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당시에 동인이니 서인이니 북인이니 남인이 이렇게 막 섞여 있었는데 특히 이 묵제 가문에서 대표 주자였던 묵제 선생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동인 서인 남인 부인끼리 싸우는 게 무엇이냐? 결국 무엇이냐? 정치라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붕당을 타파해가지고 정치를 온전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항상 얘기해. 그게 흔히 말해서 언필칭. 즉, 이 파붕당, 붕당을 싹 없애야 되는데 이걸 어디서 근원하느냐? 내가 얘기하는 주장은 바로 율곡 선생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해야지만이 결국은 정치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당시 이기도 서인이라고 하고 있는 붕당 안에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묵재 선생 같은 경우는 이런 파붕당론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 묵재 선생은 왜 이렇게 경험하게 됐냐? 물론 자신의 스승인 율곡 선생이 붕당 타파를 요구했어요. 그리고 동인과 서인 사이의 화합이라고 하는 조금 더 이제 한자 표현으로는 조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걸 토대로 하긴 하지만 사실 그와 더불어서 묵재 선생이 특히 경험했던 것은 바로 율곡 선생이 1584년에 돌아가시는데요. 그리고 인조반정이라는 1623년까지 온갖 고초를 다 겪습니다. 첫 번째는 율곡 선생을 엄청나게 공격합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그랬을 때에 자신은 어쨌든 율곡 선생이 잘못한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당시에 이제 특히 광해군 때 북인의 영수라는 정인홍과 이제 대립감을 세웁니다. 사실은 정인홍은 잘 나가던 사람이었고요. 이기 선생은 사실 묵재 선생은 지방관 정도 하셨는데 그럼에도 꼿꼿하게 주장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특히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붕당이라고 하는 것, 뭐 동인이라든지 북인이라든지 혹은 서인, 자신에 속한 서인도 딱 보니까 이게 어떤 이념 이런 지향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익만 위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바꾸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기 선생, 묵재 선생이 주장했던 거냐면 파붕당론뿐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바꿀래라고 한 것처럼 아까 이제 율곡 선생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방식의 변통이라든가 변화는 무조건 제도적 기반, 제도적 변화를 수반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군주권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대관이나 혹은 다양한 관료 제국에 대한 변화를 요청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로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자식들 이기나 이시백이나 혹은 이시방 등에 대해서 귀결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때 중요했던 건 뭐냐면 기강론이었습니다. 즉 공무원 조직이죠. 요즘으로 보면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이른바 기강 그리고 어떤 결제 라인에 있어서 건너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무원 조직 체계에서 예를 들면 지금도 마찬가지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 장관 차관 이렇게 내려가는 체제 이런 개서화된 체계 이런 것을 토대로 한 것을 바로 올바른 정치의 방향이라고 규정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경제입니다. 경제. 지금은 사실 여러 세금 제도가 있죠. 조선 시대 혹은 동아시아 전통 사회에서의 보통 이제 그 세금 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용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는 토지,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논에서 내는 세금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은 뭐냐면 몸으로 떼는 겁니다. 즉 군역 같은 게 용이고요. 그리고 조는 마지막으로 현물을 내는 게 조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상 중국, 한국 그리고 일본 심지어 베트남에까지 보편적인 동아시아의 제도인데 특히 이제 율곡 선생이 계셨을 때 화두는 뭐냐? 바로 현물이었습니다. 현물. 이게 바로 뭐냐면 공납제, 좀 유식한 말로 공납제라 하는데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실제로 이때 여러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현물이 균일하지 않거나 또 바꿔주지 않는 일이 생겼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엔 그게 특사물로 났는데 안 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꾸자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차례 이루어지다가 언제부터 이제 본격화된 게 언제냐? 바로 인조대입니다. 인조대에 여러 차례 대두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여러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시행한 건 실패해요. 3도 대동법이라는 건 실패하는데 두 번째로 성공한 그럼 최종적으로 첫 번째 성공한 게 뭐냐? 바로 이 충청도에서 했던 대동법이 성공합니다. 이건 뭐냐면 현물이 아니라 쌀로 납부하자는 거거든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랬을 때 실제로 이때 다양한 이시방 그리고 다양한 이시방, 이시백을 비롯한 다양한 그 사람들의 건의된 특히 이때 주목되는 것은 이시박, 이시백 형제가 열심히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여하고 여기에 시행하는 데 있어서 당시에 이걸 많이 주도했던 김육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의 어떤 의견도 청취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왜 이 두 형제는 이렇게 대동법 하려고 했냐? 결국은 이것은 율곡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율곡 경세로는 건 뭐죠? 결국 세상을 바꿔야 된다. 경장, 시의, 그리고 실공이라고 하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바로
바로 율곡 경제는 계승이자 현재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여기서 더 주목되는 것은 그것을 단순히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했고 그것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자신의 부친이었던 목재 선생뿐만 아니라 자신들조차도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계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여기 잠깐 살펴봤는데 시간 관계상 그럼 여기 현대적 시사점이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바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 당위성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정치 운영도 마찬가지로 책임 정치라는 게 분명히 있죠. 이른바 정당 정치라는 게 현재 존재하지만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정당이 존재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무엇을 위한 정치가 돼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것을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경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경제 정책 속에서 제도개혁이라는 것은 사실 갑자기 변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차례 논의와 타협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완벽한 제도란 없죠. 그랬을 때 항상 그 사회나 현실에 맞게 변화하는 노력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종국적으로는 올바른 사회 그리고 좀 더 지금보다 나은 사회를 가는 길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묵재 선생의 묵재 가문 혹은 묵재 선생의 경제론의 시사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하긴 했는데요. 이 정도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